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오늘 이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수험생이란 최초의 타이틀을 달고 보는 이제 처음 시험이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긴장감이 넘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또 작년 수능이 또 워낙 불수능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시험들이 좀 얼마나 어렵게 나왔을까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른 과목들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영어의 경우에는 작년도 수능이라든지 그리고 작년도 3월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조금 순한 맛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제 문제들을 보다 보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푸셨던 문제들에 비하면 지문의 길이라든지 아니면 그 내용적인 측면들이 좀 어려운 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나왔던 9월 평가원이라든지 아니면 수능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내용은 정작 쉽지만 정답을 고르는 게 좀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번 3월달 모의고사는 저랑 같이 이제 문제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문의 내용은 조금 까다로울지 몰라도 정답을 고르는 과정은 조금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오히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글의 순서라든지 아니면 문장의 삽입과 같은 문제들이 전형적으로 이제 정확한 단서들이나 아니면 되게 결정적인 단서들이 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오히려 빈칸 추론 문제들에 비해서는 전통적으로 어렵다고 느껴지는 문제들이죠. 그런 애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까다롭게 느껴지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제를 이제 총 6개를 해석을 할 건데요. 일단 처음에는 함의 추론 문제와 제목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들 위주로 해설을 드리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글을 이해하시고 정답까지 갈 수 있는지 그 과정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이제 21번 문제를 보시면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함의 추론 문제고요. 보통 이런 함의 추론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이 주제 제목과 같은 그 섹션 안에 묶여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대입항 문제라고 하죠. 이제 그런 섹션 안에 같이 묶여 있는 문제다 보니까 함의 추론 문제는 기본적으로 주제 제목 문제랑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파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런 글들은 되게 명확한 주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첫 부분부터 정확하게 글을 읽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 인식이 구성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인식이 구성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감각적인 투입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식이 구성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들은 전부 다 사회적이거나 문화적인 영향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그대로는 아니다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감각적 투입에만 해당 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 얘는 당연히 감각적인 투입에도 영향이 있지만 얘도 영향이 있겠죠. 이것에도 적용이 되지만 또한 어디에도 적용이 되냐? 바로 사회적 인식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감각적 투입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에도 적용된다고 얘기했었고 당연하게도 이 글에서 전개되는 정보들의 내용은 사회적 인식과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 인식이라는 게 과연 뭐가 있지? 라는 것에 대해서 이 뒤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 당신이 만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당신이 먹는 음식이라든지 심지어는 당신이 구매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람이나 음식이나 아니면 제품들에도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바로 뒤에서 예시로서 바로 와인에 대한 블라인드 테스팅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인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뭐라고 설명이 나오냐면 보통은 와인의 맛과 가격이라고 하는 건 코릴레이션 상관관계거든요. 보통은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와인의 블라인드 테스팅, 이제 가리고 실험을 하는 거죠. 와인을 블라인드 테스팅 할 경우에는 이게 어떤 종류의 와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맛과 그 다음에 가격은 관계가 보통 없는 게 정상이겠죠. 그렇죠? 뭐 저같이 입맛이 싼 사람들은 싼 와인이 더 맛있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만약에 가격표가 붙은 상태로 와인이 진열이 되는 그런 경우죠. 우리가 가격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죠. 가격을 인식하게 되면 상당한 상관관계가 생긴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원래는 맛과 가격은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이 가격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 쉽게 얘기하면 가격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맛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설명들이 쭉 나오는데 이게 뭐 단순히 가격이 높아졌다고 해서 뭐 와인이 더 비싸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뭐 그런 요소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게 꼭 의식적인 수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 뒤에 있는 뇌파 연구들을 보면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런 뇌파 연구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더 비싼 와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 얘는 좀 비싸다. 이런 와인들 우리가 가격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가격을 인식하고 있는 비싸다고 인식하는 와인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이런 쾌락의 맛과 관련된 이런 센터들을 우리가 이 중추들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어떤 애들보다냐면 우리가 싸다라고 인식이 된 애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람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들 뇌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설명했냐? 이런 것들이 흔히 얘기하는 바로 플라시보 이펙트, 위약 효과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약이라고 거짓말을 치고 먹이면 실제 효과가 있다고 느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과정들이 플라시보 효과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효과랑 유사하다고 얘기했었고요. 결국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는데 고통과 마찬가지로 맛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감각적 신호의 산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얘는 뭐에 달려있다? 심리적인 요소에 달려있다. 여기서 심리적인 요소라는 건 뭐죠? 사람들이 그 제품에 대한 인식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의 내용들을 여태껏 쭉 정리해 보면 처음에 인식은 구성이다. 인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사회적 인식,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사람이나 음식이나 제품들에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글에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특정한 제품이나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맛과 같은 사람들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밑줄 칠 부분이 우리는 와인을 맛본다라기보다는 그것의 가격을 맛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나오는 가격이라는 게 뭐죠? 바로 이 와인에 대한 인식이죠. 비싸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들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여태까지 내용들이 이렇게 쭉 도출이 돼서 여기까지 다다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문제의 선지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식이라고 하는 게 경험에 영향을 미쳐 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보시면 답은 5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품의 인지된 가치, 이게 뭐죠?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그것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가 바로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이제 물론 이제 인식이 구성이란 표현 자체는 잘 우리가 어떤 건지 쉽게 이해가 되는 표현은 아니지만 뒤에 있는 사례들이라든지 부연 설명들을 보면 이게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바라는 게 꼭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구나. 우리가 왠지 비싼 김밥이라고 하면 더 맛있어 보이고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4번의 제목 문제입니다. 제목 문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글의 전체적인 주제의식이 있는 문제고요. 이 문제 역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좀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앞에서 얘기했던 주제들을 쭉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처음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간에서의 거리라고 하는 건 공간에서의 거리와 마찬가지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서의 거리감과 공간에서의 거리감이 이제 마찬가지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수천 마일이 떨어져 산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수백 년이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과 어떤 공간에서의 거리감이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작동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경우에 우리는 모두 mistake A for B라는 표현인데 얘는 A와 B를 착각하다라는 뜻이고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먼 거리감이라는 것을 비현실성과 착각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3000년 전에 있었던 뭐 그런 일들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당연히 않겠고요. 마찬가지로 뭐 3000km 떨어진 저 먼 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현실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 뭐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의 한계를요, 세상의 한계라고 보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세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떠냐? 당신의 문화비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국가의 국경에서 멈추지 않는 것처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당신의 문화비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국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얘는 당연히 공간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공간에서의 거리감, 이런 게 이제 되는 거고요. 얘는 공간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세계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세대 내지는 조금 더 가시적인 그 다음 세대에서 멈추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시간에서의 거리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어떠냐 하면 시간에서의 거리감과 공간에서의 거리감은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 해줬고요. 보통 우리가 이래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되게 멀면 얘를 비현실적으로 느끼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인지라고 하는 것들은 시공간적 인지라고 하는 것들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뒤에 보시면 일종의 뭐죠? 속담 같은 게 있는데 뭐라고 설명하냐? 사회는 위대하게 된다. 언제냐? 노인이요. 다시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결코 그 그늘에 앉을 수 있는 나무를 심을 때 사회가 위대하게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노인이 나무를 심고 얘가 자랄 때까지 노인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되게 없겠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들은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걸로 인한 직접적인 이득을 얻지 못하다라고 하더라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위대한 사회란 얘기고 얘가 얘기를 하는 건 바로 우리가 어떤 행위에 있어서 시간적 지평이 넓어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간적 거리감이 되겠죠. 그렇죠? 시간적 지평의 확대를 설명하는 거고요. 실제로 그 뒤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 전부 다 이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이것과 연관돼서 이제 글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너가 방사성 쓰레기를 다룰 때, 그렇죠? 우리가 처리할 때, 야, 이거 뭐 지금 당장 사람들을, 그렇죠? 먼저 지금부터 몇 세기 떨어진 이후에 사람들을 중독시킨다고 해서 이게 뭔 상관이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방사성 폐기물을 버릴 때 수세대 이후,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적으로 되게 멀리 떨어진 후손들까지 생각하면서 걱정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후변화나 어떤 이런 오염 얘기를 할 때 지금은 상관없는데 뭔 상관이야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전부 다 여기 나오는 두 가지 사례들 방사성 폐기물이라든지 아니면 기후변화들은 뭐냐 사람들의 시간적 지평이 넓어지는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박물관을 짓거나 공원을 짓거나 다리를 만드는 것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학교라든지 아니면 장기적인 과학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얘네들은 뭐죠?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적 지평을 확대시키려는 이런 활동들을 설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우리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걱정들 사이에 명확한 선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해서 왜냐하면 둘 다 중요하니까. 다시 말하면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 이 거리감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통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도 마찬가지로 현재도 중요한 것만큼 미래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글은 처음에는 시간과 공간에서의 거리감을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얘가 진짜 하고 싶어하는 얘기는 시간적 거리감을 줄이는 방식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간적으로 우리의 인식의 지평을 시간적으로 넓게 넓히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시간에서의 거리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람들이 그쵸? 사람들이 인식에서 시간적 지평을 확대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의 제목 역시도요. 사람들이 시간적 지평을 되게 넓힌다라는 방식으로 이해를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이 글에서 답이 될 만한 요소들은 시간적인 지평들을 넓히는 것과 관련된 선지는 요거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How we act beyond the bound of time이라고 하는 5번이 답이 되구나, 답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답이 5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3번과 34번은 이제 빈칸 추론 문제들을 두 문제를 설명을 할 건데요. 이 빈칸 추론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지난번에 나왔던 작년도 9월달 평가원이나 아니면 수능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내용 자체는 뭔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정답을 찾기 내용 자체 이해하기 쉬웠지만 정답을 찾기는 좀 어려웠다고 한다면 얘는 처음에 보면 얘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읽다 보면 그리고 선지를 보게 되면 답이 하나밖에 없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력적인 오답은 그렇게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33번 문장에서 에픽투스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자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인간의 주인은 바로 그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이요 추구하거나 피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요 확인하고 그 다음에 승인해주고 제거해주는 사람인데 일단 이 글의 내용은 얘가 이제 첫 번째 이 인용문이라고 하는 게 괜히 쓰진 않았겠죠. 글 전체의 내용을 되게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추구하거나 피하고자 하는 것, 이런 게 바로 뭐죠? 이런 걸 우린 욕망이라고 부르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거, 내가 뭔가 하기 싫은 거, 이런 것들을 욕망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거고요. 반면에 우리가 앞에 있는 이 욕망들을 승인하거나 제거하는 거, 그래 얘는 뭐 할 만하니까 중요한 거니까 해야지, 그렇죠? 그 대신에 얘는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얘는 잠깐 참아야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설명하냐? 바로 통제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되게 어렵게 설명한 이 첫 번째 인용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람은요, 자신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자신의 주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우리가 뒤에를 보면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만약에 너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너가 아닌 다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면, 쉽게 얘기하면 너 자신에게만 의존한다면 너 같은 경우에는 너 자신을 제외한 어떠한 주인도 없고요. 너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쉽게 얘기하면 너가 너의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지만 주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에서 얘기를 하는 건 바로 욕망의 통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욕망의 통제. 일단 처음에 주어진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제가 욕망을 통제해야지만 진정한 자기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도 이거랑 마찬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달성시키거나 변화시키기 위해서 너의 힘의 범위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작용하는 것들을 배우는 것, 내지는요, 네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인데, 결국에 뭐죠? 우리가 뭔가를 하거나 말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욕망의 통제랑 이런 거랑 관련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여기서 추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개념들이 추가되냐면 너의 힘의 범위 안에 있는 애들, 쉽게 얘기하면 통제가 가능한 것들. 어떤 애들은 통제가 안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욕망들에는 힘을 쓰는 게 맞지만, 네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욕망들에는 에너지를 써봐야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욕망을 통제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바로 뭐냐? 이게 개인의 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가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나 스토아 철학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같은 것들을 경계한다고 얘기했었고요. 다시 말하면 이건 하지 말란 얘기가 되겠죠. 보통 에픽투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를 낙담시키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라기보다는요, 우리가 그 환경들에 대해서 내리는 판단이 우리를 낙담시킨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문장의 구조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자면 나데이 법비의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앞에 여기에 있는 it과 it that get us down에서 that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때 강조용법인데, 사실 얘는 나데이 법비 구조로 뒤에도 이때 강조용법이 이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요 that get us down이라고 하는 요 that절은요, 뒤에서 생략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통 이때 강조용법이 두 번 나오게 되면 뒤에 있는 건 생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환경에 대해서 네가 내리는 판단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얘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에 대한 판단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바로 뭐냐? 분노를 설명합니다. 예시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비가 와가지고 소풍을 못 가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보통 화를 내지 않습니다. 얘는 되게 멍청한 짓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날씨에 대해서, 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에 대해서 화를 낸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되게 멍청한 짓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가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뭐냐? 통제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건 문제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비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이 네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해서 분노하는 화는 네가 통제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보통 누군가가 우리를 잘못 대하거나 우리에게 되게 잘 못하면 되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다룰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변화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되게 어리석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나에게 되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을 일종의 환경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한다면, 이 환경 같은 경우에 화를 내거나 분노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뒤로 넘어가면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 어떤 안녕에 대한 감각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행동들과 묶는 것들. 쉽게 얘기하면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뭔가 좋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 행동을 굳이 바꿔야 되겠다. 얘를 바꿔서 내가 뭔가 행복감을 찾겠다라고 시도하는 것들은 되게 무의미한 짓이라는 거죠. 뭐만큼이냐 하면 우리가 그런 어떤 나의 행복감이라는 걸 날씨에 묶는 것만큼이나 되게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했고요. 다시 말하자면 통제가 안 되는 걸 가지고 네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에픽토스 마지막에 설명을 해줍니다. 네가 만약에 통제할 수 없는 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얘는 너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나는 말해주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를 끝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글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자면 욕망을 통제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서 아까 맨 처음 설명드렸지만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욕망을 통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있었고요. 특히나 이 욕망을 통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통제 가능한 부분에는 집중을 하되 통제가 불가능한 환경이 되겠죠. 불가능한 부분들은 얘는 신경 쓰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구조로 글이 이루어져 있고요. 따라서 이 사람이 경고한 건 뭐였었죠? 욕망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바에 대해서 네가 신경 쓰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니? 라는 게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랑 관련되는 걸 찾게 된다면 답이 몇 번이라는 걸 알 수 있냐? 바로 답은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특히나 우리가 이 글의 내용들을 보면 뭔가 통제가 된다, 안 된다라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여기에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 쭉 선지들을 보잖아요. 선지들을 보면 통제 영역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는 선지는 3번과 5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3번 같은 경우에는 너의 통제 바깥에 있는 것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쉽게 네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에서 안달복달을 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글의 내용과 이제 맞아떨어지지만 5번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통제 밖이라는 것들을 너 스스로에게 정당화시키는 거. 얘는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out of control이라는 표현들은 나오긴 했지만 글의 전체적인 맥락과는 5번 보기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답은 3번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4번 문제가 되겠고요. 보통 34번 문제가 전통적으로 이제 되게 어려운 내용들을 담고 있거나 되게 이제 빈칸에서 어려운 최고 난이도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 요번에 출제된 3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내용 자체가 되게 어렵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에 대한 직접적인 단서가 그 빈칸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부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부족하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읽다가 중간에 문제가 끝나거나 시험이 끝나거나 아니면 너무 허겁적으로 읽어서 문제가 무슨 말을 그래서 요구하는 바가 뭔지를 모르고 끝나다 보니까 문제를 제대로 못 푸실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천천히 읽어보면 이 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이제 일본의 신호 체계들에 대해 신호등 색깔에 대한 설명인데요. 보통 일본 애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오라는 색깔인데 일본어에는 이제 아오라는 색깔이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원래 푸른색과 녹색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그런 색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근대 시계로 넘어오면서 아오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푸른색으로 사용되게 돼 있고요. 얘는 이제 이 두 가지 의미 중에서 푸른색의 의미에만 남고요. 녹색을 나타내는 단어는 미도리라고 하는 단어가 또 사용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1930년대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신호등이 도입돼가지고 일본에 설치된 바로 그 시기에는 우리가 보통 이 신호등의 색깔은 보통 녹색불이라고 하죠. 얘들도 일본은 녹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용어에서 일본의 주행 신호는 파란 신호, 푸른색 신호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아마도 일본의 어떤 예술가들의 팔레트에서 삼원색은 보통 빨강, 노랑, 파랑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신호등의 색상은 그렇죠? 우리가 녹색이지만 그렇죠? 녹색이지만 일본에서의 삼원색이 빨강, 그 다음에 노랑, 파랑이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이 파랑색 신호를, 이 녹색 신호를 가지고 파랑 신호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오라는 색은 푸른색과 녹색을 둘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신호등의 녹색 신호를요 아오라고 부른다고 해서 뭐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푸른색이라는 의미로만 전용적으로 사용되고 녹색은 미도리라는 다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점점점 이게 되게 이상하게 느껴졌다는 거죠. 아니 얘는 분명히 녹색불인데 얘를 왜 굳이 아오라고 하는 파랑어로 부르는 거지?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의구심을 가지게 됐고요. 보통은 국가가 되게 단호하지 않은 국가라고 한다면 아마도 어떻게 했을 거냐? 이름을 바꿨겠죠. 그렇죠? 주행 신호를 미도리로 바꿨겠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혼란은 없겠죠. 야, 얘는 이제부터는 파랑 신호가 아니라 녹색 신호야. 이렇게 바꿨을 건데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신호 체계의 명칭을 변화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alter the name to fit reality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춰 이름을 바꾸는 거. 그렇죠?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일본 정부는 따르게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대충 여기까지만 읽어도 얘네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현실에 맞춰서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면 이름에 맞춰서 현실을 바꿨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주행 신호가 뭐냐? 아오라고 하는 색의 주된 의미랑 더 잘 부합하는 색깔로 바뀌었답니다. 그러면 주행 신호는 뭐죠? 주행 신호는 얘는 현실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현실이죠. 그렇죠? 요 신호에 맞춰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반면에 우리가 이 아오라는 색상의 원래 의미랑 더 잘 부합하는 색깔이라고 하는 건 뭐죠? 얘는 명칭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현실을요 명칭에 끼워 맞추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잠깐 일본의 신호등 색상이 녹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바뀌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원래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글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현실과 그렇죠? 이 명칭 사이에 안 맞는 괴리감이 존재할 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뭘 바꿨다? 현실을 바꿨다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블랭크에 들어갈 빈칸에 들어갈 내용들은 현실을 바꿨다가 되겠고요. 얘는 이 글에 대한 직접적인 이 문제에 답을 찾을 수 있는 직접적인 단서들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현실에 맞춰서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면 과연 뭘 했을까라고 한다면 바로 얘가 되겠죠. 그렇죠? 이름에 맞춰서 현실을 바꾸는 게 될 거니까 답은 1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앞부분의 내용들을 잘 모르고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도 이 부분까지만 끈기 있게 읽어주시면 답을 찾아올 수 있는 문제고요. 사실 그거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이 선지들에서 매력적인 오답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끈기 있게 잘 읽어주시면 답을 찾는 것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선지들과 연관된 빈칸 추론이나 주제제목 문제나 함의 추론 문제들은 수능에 비해서는 훨씬 더 손쉽게 출제가 된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조금 까다로울지 몰라도 답을 찾는 과정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순서라든지 아니면 문장의 삽입들이 좀 더 까다롭다고 느껴졌을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데요. 자, 요번 3월 달에 3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인 글의 순서를 푸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보통 글의 순서 문제를 푼다라고 한다면 각각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단락들을 이 지문들을 강제로 단락별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단락의 내용들이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들이 보통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 문제를 그러한 전통적 일반적인 풀이 방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본다면 A번에 있는 D's 디자인스 여기서는 이제 D's라고 하는 지시사가 나왔기 때문에 앞쪽에는 디자인과 관련된 뭔가가 와야지만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C번 같은 경우에도 D's approach가 있었기 때문에 얘도 D's란 지시사가 있기 때문에 앞에는 뭔가 접근 방식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와줘야지만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것들을 착안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사실 이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확하게 approach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식의 표현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찾아서 문제를 풀게 되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푸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어진 문장은 뭐냐?
지속 가능한 도심 개발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해석들, 여러 가지 입장들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줬고요. A번에 보면 A번은 역접을 나타내는 벗이 쓰인 이후에 누구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냐? 도시 경관론자들을 일단 설명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이러한 디자인들은 자연적인 환경을 우선시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에 길을 튼다든지 아니면 자연적 습지들을 망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이 디즈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 이 벗이라고 하는 역접의 연결사에서 단어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이 디자인이 가르치는 건 도시 경관론자들의 입장은 일단 아닙니다. 그렇죠? 얘네들이 이걸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번 앞에는 도시 경관론자들이 아닌 다른 입장이 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걸 또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당한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완벽한 도시 이런 것들을 이제 거리를 옹호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요, 두 가지 접근법 모두 너무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서 보스 어프로치라는 표현을 써줘요. 이 두 가지 접근법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도시 경관론자의 입장들 말고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두 가지 입장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그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번 앞에는 도시 경관론자가 아닌 다른 애들의 입장이 와야지만 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를 보시면 however가 나오고요. 그러합니다. 얘도 역접의 내용이고요. 비평가들은 주장한다는데 이 비평가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 도시 경관론자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필요보다는 미학적이거나 아니면 생태학적인 우려들을 관심사들을 너무 지나치게 우선시한다라고 해서 하우레버가 나온 다음에 도시 경관론자들에 대한 비판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in contrast, 대조적으로라는 표현과 함께 어디에 입장이 어떤 단어가 나오냐? New Urbanism이라는 신도시론이라고 하는 도시 경관론과는 새로운 입장이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신도시론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보게 되면 앞에 설명드렸지만 A번 앞에는 도시 경관론과는 다른 입장이 설명이 되고요. 그래야지만 이 보스 어프로치가 아까 말이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B 같은 경우가 이 앞에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C를 보게 되면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법들에서 사회적 정의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우리가 논쟁의 여지가 많고요. 예를 들자면이라고 한 다음에 도심 경관론의 입장이 처음으로 제기가 됩니다. C에서 예시가 되고요. 도심 경관론이 옵니다. 도시 경관론에 대한 설명이 오게 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발달한 개발 방식인데 얘네들 뭐 이런 걸 선호한다는 얘기를 쭉 이제 자연환경들을 좀 더 선호하는 이런 입장이다라는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몇 개의 키워드들을 뽑은 다음에 이제 그 간단한 입장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 A번에서는 그러나 도시 경관론자들은 이라고 해서 앞에는 도시 경관론자들과 뭔가 반대되는 입장이 나왔다는 것들을 알려주고요. 우리가 이 ABC의 내용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도시 경관론자랑 반대되는 입장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C도 도시 경관론자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B에 나와 있는 신도시론이 이 앞에 와야지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보스 어프로치까지 완벽하게 설명이 되죠. 그래서 일단 B 다음에 A가 오게 되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되겠고요. B의 첫 번째를 보면 그러나 도시경관론에 대한 비판이 나왔기 때문에 앞쪽에는 도시경관론에 대한 입장은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두 가지 입장 중에서 두 가지 입장 전부 다 뭔가 못마땅하다라는 그런 입장이 왔는데 다시 도시경관론의 입장이 설명되는 건 뭔가 되게 이상하기도 하고요. 그런 논리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C는 앞에 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글의 구조는 처음에 도시경관론을 설명하고요. 하지만 도시경관론에 대한 비판을 설명하고요. 얘네들과는 전혀 다른 신도시론의 입장이 나온 다음에 하지만 도시경관론자 입장에서 이 입장에 대한 비판을 한번 해주고요. 또 다른 입장에서 이 두 가지 견해 모두 다 적절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글이 전개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중요한 몇 개의 키워드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답은 5번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C의 첫 번째는 이 these approaches라고 하는 게 앞에 주어진 문단에 나오게 되는 bears interpretation 여기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얘 같은 경우는 approach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있었다면 문제의 난이도가 확 떨어졌겠지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bears interpretation을 보고 뒤에 나오는 these approach를 찾아주는 건 상당히 어렵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these designs 같은 경우에는 B의 마지막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인 건데 이것들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뭐 워커버 스트리트라는 컴팩트 디자인 이런 요소들을 가르치는 게 디지 디자인인데 이것도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물론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방식 내에서는 일반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뭐 무슨 디자인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왔을 때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오히려 이런 방식대로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풀어주는 게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3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구상화라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것들과는 좀 거리가 먼 이런 좀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게다가 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글을 읽다 보면 논리적인 흐름의 단절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글이 존재하고요. 분명히 내용상 이상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약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랑은 좀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자면 앞에가 장점, 뒤에는 단점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구분되는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설명을 잘 이해하지만 내용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주어진 문장을 먼저 읽어보고 살짝 넘어가면 얘는요 초기 구상화랑은 아주 큰 대조를 이룬다. 그래서 이 초기 구상화의 특징이라는 건 뭐냐? 얘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이는지만큼이나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 이 화가들이 그리고 있는 공간이나 아니면 물체들에 있어서 예술가들이 알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초기 구상화들의 특징은 뭐냐? 디스라고 하는 게 초기 구상화랑 다른 건데 초기 구상화의 특징은 사물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이 사물에 대한 예술가의 지식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순수하게 눈으로 보이는 것만 그리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얘라고 하는 건 이 디스라고 하는 건 초기 구상화랑은 다른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우리가 최근에 친숙한 그쵸? 모든 종류의 구상화들은 바로 뭐다? 원근법으로 그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원근법이라고 하는 건 그림의 특정한 초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점점점 줄어드는 사물이라든지 축소되는 사람들을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뭐 원근법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현실 인식하는 방식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죠. 그래서 저한테 가까이 있는 것은 비록 작다고 객관적인 크기는 작다고 해도 크게 보이고요. 멀리 떨어진 사물들 같은 경우에는 크다고 하더라도 되게 작게 느껴지는 그런 거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원근법에 있는 그림이라고 하는 원근법으로 그려진 그림들은 어떠냐면 공간 내에 있는 특정한 지점으로부터의 풍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바로 나타내게 된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번 보기 앞에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원근법으로 그려진 그림은요. 그렇죠? 원근법의 그림은 사람들이요.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표현해 줍니다. 쉽게 얘기하면 원근법으로 그림을 그리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원근법 안에 있는 풍경은 똑같아지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마찬가지로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기 뒤를 보시면 이러한 그림들은 그 자체로는 아름다울지 몰라.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현실을 나타내진 않는데요. 어떤 것이냐 하면 이 뒤에 걸 보잖아요. might see라고 해서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었고요. 얘는 if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이 오거든요. 가정법 과거가 됩니다. 자, 우리가 그 풍경들을 바라볼 때 걔네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풍경을 나타내지는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그림 속의 풍경과 우리가 인식하는 그 풍경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림의 풍경과
그렇죠? 예. 우리가 인식하는 풍경이 다른 거죠. 근데 우리가 이 2번 보기 앞에 2번 보기 첫 번 뒤에 있는 문장에서 these pictures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지시사가 사용됐기 때문에 분명히 이 그림들은 앞에 언급이 된 그림이어야 되겠고요. 근데 2번 보기 앞에 있는 이 문장이나 원근법으로 그린 그림들은 분명하게도 우리가 인식하는 방식과 그림 속의 풍경이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아름답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이 그림이 가르치는 대상이 앞에 있는 예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문단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은 이 초기 구상화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였냐? 사물에 대한 인식도 중요했지만 모두 중요했다. 사물에 대한 예술가의 지식이나 알고 있는 바도 중요했다기 때문에 보이는 걸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게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식하는 풍경과 그림 속의 풍경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따라서 주어진 문장에 들어갈 위치는 2번이 적절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용 자체도 사실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들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게다가 답이 2번이었기 때문에 엔간한 큰 대담함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2번을 고르기가 상당히 쉽진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많은 학생들에게 조금 까다롭게 느껴졌을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6개 정도의 문제를 이제 해설을 해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문제들이 뭐 아주 어렵거나 이러진 않아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해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들이 그냥 전반적으로 할만했다. 조금 어려운 문제들 제외하고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저도 들었고 전체적으로도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수월함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 3월달 모의고사 성적은 어디까지는 3월달에 그치는 거고 그래서 이런 3월달 모의고사를 보고 잘 보신 분들은 너무 좋은 거고요. 또 저조한 성적을 얻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결과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낙담하실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따라서 수능에서 얻어질 결과가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의 결과에 너무 지나치게 일비하지 마시고요. 남은 기간 동안에 본인들이 하셔야 될 것들. 특히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 언제나 다 마찬가지지만 지문의 내용을 독해하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물론 최근에는 선지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작업을 되게 열심히 해주신다면 아마 수능에서도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 같고요.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요. 또 남은 기간 동안에 힘내서 꼭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